안녕하세요. 모던 언저리 7기 조영은입니다. 저는 오늘 정렬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테크톡 시간에 그 녹화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녹화를 한 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정렬은 무엇인가, 왜 사용하는가, 그리고 가볍게 알고 가야 할 것들, 정렬의 종류와 특징, 무엇이 가장 좋은 정렬일까, 그리고 궁극적인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끝으로 이상한 정렬에 관하여서도 말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렬이란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가지런히 나열하는 것이라고 써놨는데요. 일단 사용의 목적은 이런 난잡한 자료가 있을 때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으면은 한 항목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좌측과 이 우측에 있는 항목이 예측이 됩니다. 이 예측이 되면은 뭐가 좋으냐? 컴퓨터로 하여금 탐색할 때 효율적이고 신속한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컴퓨터의 작업 능률이 향상된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그 정렬에 대해서 알기 전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 6기 회장님께서 따로 짚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진짜로 얕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고 표기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안정 정렬과 불안정 정렬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는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일단 입력값과 연산 수행 시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적혀 있고 공간 복잡도는 입력값에 대하여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종료할 때까지 필요한 기억 장치의 크기라고 적어놨는데요. 둘의 관계는 보통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반대 다시 말해서 시간 복잡도가 더 효율적이면 효율적일수록 공간 복잡도는 좀 더 비효율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드웨어 성능의 발달과 그리고 데이터의 빠른 처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공간 복잡도보다는 이제 시간 복잡도를 좀 더 위주로 어, 그 유행이 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시간 복잡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상승해서 저도 이번 발표에는 그 공간 복잡도보다는 시간 복잡도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시간 복잡도 관련해서 비고 표기법이 있는데요. 비고 표기법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표기법이고 괄호 안에 숫자가 작을수록 효율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비고 표기법이 O 안에 괄호를 통해서 안에 있는 그 문자나 숫자를 통해서 표기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뜻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효율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이 여기서 보이시는 자료를 보시면은 X축이 자료의 크기고요. 이 Y축이 이제 자료를 처리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Y축으로 자료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만약에 조금만 자료가 올라가도 금세 자료에 대한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게 5의 n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지금 이런 건 아주 비효율적인 거고 이런 밑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유튜브 가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안정 정렬과 불안정 정렬이 있는데 안정 정렬 일단은 제가 그걸 설명하기 전에 키라는 객체를 한번 세워놨어요. 이 키에는 키와 밸류 값으로 만들어져 있죠. 안정 정렬은 무슨 정렬이냐 하면은 키에서 정렬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0이랑 3의 밸류 값이 5로 같잖아요. 이 안정 정렬을 하게 되면 이 밸류 값에 담겨 있는 키 자체가 서로 순서를 맞추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불안정 정렬은 그런 거 상관없이 랜덤으로 들어가서 이제 3, 0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0 또는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3 또는 0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값의 기존의 순서가 맞지 않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 중복값들 중에서 기존의 순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키면은 스테이블, 안 지키면 불완전, 언스테이블. 그리고 정렬의 중요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병합 정렬, 킥 정렬, 중력 정렬 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 원래 이것보다는 더 많은 정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정렬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정렬은 일단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이론보다는 일단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느냐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를 비교를 하는데요. 버블 정렬은 일단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일단 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자료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자료가 더 크죠.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자료를 두 번째로 보내고 다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가 더 작죠. 이러면 그대로 둡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가 더 작습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둡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차이가 나죠. 다섯 번째가 더 작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에 있던 거를 네 번째로 끌어와서 놓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에 있던 게 가장 뒤로 가게 되죠. 최종적으로 가장 큰 자료값이 제일 뒤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 다섯 번째는 고정을 해둬요.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는 다음 알고리즘 탐색 때 더 이상 알고리즘에서 해당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찾아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료만 보겠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비교를 해서 첫 번째가 더 작죠. 그럼 그대로 둡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더 작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가서 세 번째로 땡겨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탐색 범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다시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로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세 번째가 더 작죠. 세 번째로 땡겨오고 이제 두 번째였던 거를 세 번째로 땡겨온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고정시켜버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또 비교를 합니다. 두 번째가 더 작으니까 두 번째를 아니 첫 번째 했던 걸 땡겨와서 다시 고정시키고 첫 번째는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끝.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게 버블 정렬이고 일단 시간 복잡도는 비고 표기법으로 표기를 했을 때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고 이것의 장점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가 매우 쉽고 정밀하다는 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정렬을 수행하는 게 바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키 값을 그대로 기존에 있던 순서와 맞게 배치를 시킨다는 뜻이죠. 단점은 시간 복잡도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정렬은 버블 정렬과 매우 다릅니다. 일단 이 많은 자료들 중에서 첫 번째 배열에 들어갈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배열을 선택하기 위해 자료를 찾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들어갈 예상될 자료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V로 표시한 게 지금 찾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자료를 탐색하니까 3이 들어가죠. 이쪽은 버퍼입니다. 따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3에 들어간 버퍼에 들어간 3을 5와 비교합니다. 7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이 들어갑니다. 이 버퍼에는 9와 3과 2를 비교했는데 2가 들어가죠. 2가 더 적기 때문에 2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퍼에 들어간 자료의 탐색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 버퍼에 들어간 걸 서로 위치를 바꿉니다. 위치를 바꿔서 앞에 있는 걸 고정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있는 항목부터 다시 탐색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5가 처음이니까 일단 버퍼에 5 넣어두고 7과 또 비교를 합니다. 7이 더 크죠? 9가 더 크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버퍼에는.
그런데 3과 비교했을 때 3이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에 들어갈 게 3이죠. 둘이 자료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에 있는 항목을 고정을 시켜서 세 번째부터 이제 탐색하면 됩니다. 7이 또 들어가죠. 다음 거랑 또 비교를 할 거예요. 9랑 7이랑 비교해서 9가 더 크니까 그대로. 근데 7이랑 5랑 비교했을 때 5가 더 작으니까 5. 여기서 이제 해당 위치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7과 5가 자료의 위치가 바뀌겠죠. 다음으로 이제 9에 들어갈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갈 자료를 찾습니다. 처음이 9니까 9가 들어갑니다. 9랑 7이랑 비교했을 때 7이 더 작으니까 7에 버퍼에 7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와 7의 위치를 서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9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그럼 이제 정렬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을 띄고 있고 버블 정렬보다 2배 빠르다고 해요. 단점으로는 이제 또 불안정 정렬 아까 알려드렸죠. 키의 순서가 기존의 것과 달라질 수가 있다. 중복 값을 가진 것들의 순서는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삽입 정렬인데요. 삽입 정렬은 앞에 했던 선택 정렬과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작동 방식을 보면 근본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은 삽입 정렬은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일단 비교할 게 없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있는 항목과 첫 번째 있는 항목을 비교를 하면은 두 번째 있는 항목이 더 작죠. 그럼 일단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있는 항목이 정렬이 됐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있는 항목을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있는 항목과 비교를 하면은 세 번째 있는 항목이 더 작죠. 그럼 일단 두 번째에 들어갈 걸 체크를 합니다. 이제 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또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세 번째가 더 크다면은 이 체크를 한 곳에 이 세 번째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와 바꿔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에 있는 위치가 이 첫 번째 위치로 옮겨간다는 뜻이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의 비교를 맞췄으니까 네 번째에서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와 비교를 하는데 세 번째는 네 번째보다 작습니다. 그럼 비교를 여기서 중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앞에 있는 자료들은 무조건 이 세 번째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 다 이미 비교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중단을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 남았는데 다섯 번째와 네 번째를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가 더 작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체크가 되겠죠. 만약에 세 번째보다 이 다섯 번째 항목이 큰다면은 네 번째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배열의 그 항목의 정렬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보다 작죠. 그럼 또 앞으로 가서 두 번째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보다 또 작죠. 그럼 앞으로 가서 또 체크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또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보다도 작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있는 항목이 이 첫 번째 있는 항목으로 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정렬이 차르륵 끝나게 됩니다. 이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n제곱을 띄우고 있고 장점으로 알고리즘이 매우 단순하고 이것도 그 버블 정렬과 마찬가지로 안정 정렬이며 선택 정렬, 버블 정렬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단점으로 또 시간 복잡도를 꼽을 수가 있겠죠.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자료를 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다. 다음은 이제 병합 정렬이에요. 병합 정렬은 이 자료를 처음에 나눕니다. 무엇이 될 때까지 나누냐 하면은 이 원자 값을 띄도록 그때까지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합쳐져 있던 그 배열들이 2개, 4개, 8개씩 각각 하나씩 같도록 나눠줬죠. 그 다음에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위에는 컨큐어 컴바이너를 써놨는데 컨큐어는 일단은 비교를 해서 순서를 맞춰놓는 거고 컴바인은 그 맞춰놓은 순서를 합치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제 30과 15를 비교해서 순서를 맞춥니다. 그럼 15, 30이 되겠죠. 15, 30이 되면은 이제 그걸 합쳐놔서 컴바인 시킵니다. 그럼 이 한 두 배열이 한 배열로 합쳐졌죠. 마찬가지로 25, 7도 7이 더 작죠. 앞으로 보냅니다. 7, 25, 22, 23 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나오고 43, 32, 32, 43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제 두 개씩에서 네 개씩으로 네 개씩 뭉쳐져 있는 걸로 되려면은 각각의 배열에서 최우선적으로 있는 이 첫 번째 항목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7과 15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를 맞추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던 속 원저가 다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있던 놈을 이 두 번째 있는 놈을 이 앞 뒤에 있던 15와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30이 더 크죠? 그럼 30을 뒤로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있던 놈을 이제 30과 25로 비교를 합니다. 그럼 25가 당연히 더 작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7, 15, 25, 30이라는 순서가 생깁니다. 이걸 다시 컴바인 시켜서 합쳐놓으면 이 7, 15, 25, 30이라는 배열이 하나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22, 23, 32, 43이라는 배열도 마찬가지로 합쳐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지막 과정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있는 값들을 서로 비교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마지막으로 완성된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건 시간 복잡도 면에서는 n 로그 n이라고 아까 보셨던 n 제곱보다는 빨라요. 확실히 빠릅니다. 장점으로 또 안정 정렬이고 하지만 단점으로 이제 추가적인 메모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앞에 보시면은 이 나누는 과정에서 배열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또 배열 만들고 또 배열 만들고 또 배열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 메모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네. 예, 퀵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퀵 정렬은 일단 한 숫자를 고정을 시켜서 이것을 피벗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정을 시켜서 쓰인다는 게, 그러니까 이 숫자를 기준으로 높으면은 하이라고 부르고 낮으면 로우라고 부릅니다. 로우는 무조건은 아닌데 일단은 로우를 왼쪽 끝에 고정시키고 하이를 오른쪽에서 출발시키게끔 만들어놨어요. 로우가 통과하는 조건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피벗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피벗이 이 해당 자료값이 피벗보다 작으면은 로우는 한 칸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반대로 하이는 피벗보다 크면은 한 칸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그 피벗보다 작지, 그러니까 로우가 선택한 자료가 피벗보다 크다면은 일단 로우는 정지를 합니다. 반대로 하이도 마찬가지죠. 하이는 5보다 크지 않다면은 일단 정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로우에 있던 자료값과 하이에 있던 자료값을 서로 교환을 해줍니다. 이 자료가 흘러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로우가 3을 만났어요. 5보다 크죠? 아니 5보다 작죠? 그럼 로우가 한 칸 전진을 합니다. 하이는 7을 만났어요. 그럼 전진을 해요. 5보다 크니까. 근데 로우는 여기서 8을 만났어요. 그럼 일단 정지를 해요. 하이는 2를 만났어요. 5보다 작죠? 일단 정지를 해요. 그 다음에 2와 8을 서로 교환을 시킵니다. 그럼 서로 한 칸씩 전진을 해요. 근데 4를 또 만났어요. 여기서 4를 만나면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앞으로 또 한 칸 전진하고 또 6을 만났어요. 하이는 5보다 크죠? 그럼 또 한 칸 또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우와 하이가 서로 작거나 서로 반대되는 값을 만났죠. 그럼 또 교환을 해요. 로우는 9를 만나면 정지를 하고 하이는 1을 만나면 정지를 하니까 5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1의 값이, 그럼 서로 자료 교환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제 서로가 만났어요. 만나면은 이때 있는 자료값을
이 피벗 값과 교체를 해요. 그럼 피벗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이루어지는 게 킥 정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n레고 n과 로그의 n제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장점으로 빠른 속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킥 정렬이 좀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게 만약에 피벗의 값을 정말 극단적으로 9나 1로 잡아버리면은 이 자료를 정렬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5는 그나마 5로 정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로 정하면은 자료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피벗이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벗의 값을 잘 설정을 해야 이 킥 정렬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신기한 정렬로 중력 정렬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중력 정렬을 일단 영상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난잡한 정렬을 마치 중력을 넣어준 듯한 느낌으로 한쪽 방향으로 다 벌어줍니다. 이러면 정렬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 중력 정렬은 신기하게 그 안정, 불안정 정렬 둘 다 해당되지도 않고 자료들끼리 비교를 전혀 수행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자료가 많아지면은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처음에 3을 표현할 때 TTT라고 적어요. 그럼 1을 표현할 때 FFT 그리고 2를 표현할 때는 FTT로 적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T 하나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가 3개니까 3이 나오고 T가 하나니까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중력 정렬하면은 오른쪽으로 쫙 몰아버릴 때 이 T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T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땡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과정이죠. 또 다음 과정에는 이 남은 T가 F 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F 값이 정말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메모리만 차지하게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3이 여기서의 3이 아니라 100이 된다면은 이 자료값이 100이 된다면은 F는 1에서의 F는 99개가 되고 2에서의 F는 98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중력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T와 F의 관계가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F를 정말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다.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점으로는 비교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비교를 컴퓨터 상에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을 때가 있을 때 이 중력 정렬을 수행해 준다면 아주 쉽게 예, 자료를 정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정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퀵 정렬이 가장 효율적이다. 아니다. 다른 정렬이 더 효율적이다. 어, 여러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건 가장 좋은 정렬이라기보다는 이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정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니면은 이 상황에 따라서 만든다는 게 뭐 팀 소트라고 그 팀 정렬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이브리드 정렬이라고 삽입 정렬과 병합 정렬을 합쳐놓은 정렬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 정렬은 이 자바스크립트 소트를 실행할 때 쓰이는 정렬이기도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고리즘 상에서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삽입 정렬과 병합 정렬을 합쳐놓은 정렬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율적인 정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갈 건데요. 이 보고 정렬이란 게 있는데 얘는 정렬을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틀리는 게 있다면 다시 랜덤으로 이 항목들을 랜덤하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하나라도 틀린 게 있다면 또 정렬을 시킵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 랜덤으로 정렬시켜서 서로 정렬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킵니다. 정말 비효율적이죠. 이건 영상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 정렬입니다. 왼쪽이 돌아가는 게 보고 정렬인데 얘네 둘이 색깔이 서로 안 맞죠? 그러니까 검은 색깔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짙은 색깔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맞으면 다시 랜덤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이 랜덤으로 보내버리는 횟수거든요. 보시면은 한 345번째인가 그쯤에 정렬을 성공해냅니다. 랜덤으로 돌려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정렬된 것과 똑같은 정렬이 나옵니다. 서로 비교를 해서 제로 정렬이 됐다 싶으면 성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보고 정렬이었고, 제가 이거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은 이거는 웹 개발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보고 정렬은 이 유전 알고리즘에 쓰인다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유전 정렬에 쓰이는 게 조금이라도 정렬다운 정렬을 한 인자 값들을 또 뽑아서 그것들을 시뮬레이션을 100번, 1000번을 시켜서 그 중에서도 그 정렬다운 정렬을 그나마 좀 시킨 놈들을 또 뽑아냅니다. 그것을 반복을 해서 그나마 좀 우수한 인자 값들을 가진 놈들을 얻어내는 게 그 유전 알고리즘에서의 그런 목표거든요. 이때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일단은 가져와 봤고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갖고 왔습니다. 예. 이번 발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찍는 거긴 한데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렬을 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긴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